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1년차 여성이에요. 작년 이맘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바로 이혼이었죠. 2년간의 결혼 생활 중 1년 가까이는 이혼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을 정도로 제게 있어 결혼은 후회의 연속이었어요. 그럼에도 선뜻 이혼을 선택하지 않았던 건 저희 엄마 때문이었어요. 저희 엄마는 4번의 결혼과 3번의 이혼을 경험한 분이었거든요. 그런 엄마 밑에서 살았던 저는 엄마가 결혼과 이혼을 반복할 때마다 매번 다른 아빠들에 적응해야 했어요. 서먹서먹하던 시간을 이겨내고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고 그러다가 가족이 되었다 생각할 쯤이면 어김없이 이별의 순간이 다가왔고 그러기를 반복하는 동안 조금씩 마음의 문을 닫았던 것 같아요. 어차피 때가 되면 내 곁을 떠날 사람들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제게 미안해하기는커녕 늘 이런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누가 나 좋다고 이혼하니? 다 널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한 거야. 애 딸린 여자라도 좋다는 남자 찾는 게 쉬운 일인 줄 아니? 내가 너 때문에 포기한 게 얼마나 많은지 네가 알기는 하냐고. 그걸 알면 네가 내 탓은 못하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 알아도 너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거라는 걸 말이야. 엄마는 자신이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는 게 모두 저 때문인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한때 내 아빠였던 새아빠들이 저희 엄마랑 이혼할 때 하나같이 그러셨거든요. 이 세상에 너희 엄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다.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같이 놀 시간이 없다고 타박하고 그래서 일을 줄이면 그 돈 갖고 어떻게 살라는 말이 내고 화를 내고 시댁 식구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명절에 아빠 혼자 본가에 다녀오면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하냐고 따지고 한마디로 해줘도 지랄, 안 해주면 더 지랄이라고 말이죠. 옆에서 엄마를 보고 자란 저로서는 새아빠들의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엄마는 늘 자기가 남자복이 없어서 이상한 남자들만 만났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친아빠부터 새아빠들까지 솔직히 이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저희 엄마 같은 사람을 만나 고생하는 게 안 됐다 싶을 정도로요. 그걸 모르는 건 저희 엄마 한 사람뿐이라는 게 문제였지만요. 아무튼 이혼을 밥 먹듯 하는 엄마를 보면서 무의식 중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절대로 내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그런 섣부른 결정이 내 인생을 이렇게 좀먹을 줄 알았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제 인생이 이렇게 돼버린 게 모두 엄마 탓이라는 건 아니에요. 제 인생은 제가 사는 거고 거기에 따른 책임도 다 제가 져야 하는 게 맞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왜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기가 막힌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건 저희 엄마의 4번째 결혼 때문이었어요. 그동안 3번이나 결혼식을 치렀으면 4번째 결혼은 가족끼리만 조촐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죽어도 제대로 식을 올려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저희 엄마는 4번째 결혼이었고 새아빠는 재혼이라서 지인들을 부르는 것도 민망한 상황인데 말이죠. 엄마가 기를 쓰고 결혼식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린 건 다름 아닌 축의금 때문이었어요. 엄마, 3번이나 축의금 받았으면 됐지 무슨 욕심을 또 부려. 남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엄마 지인들이 대놓고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뭐라고 하겠냐고. 남들이 욕을 하거나 말거나 내 입속 차리는 게 중요하지. 그런 게 뭐가 중요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식 결혼식으로 돈 벌잖아. 나야 자식이라고는 딸랑 너 하나뿐이라서 따지고 보면 손해라고? 그러니 내 결혼식으로라도 챙겨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앞세워 엄마는 초혼 같은 정식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하셨고 처음엔 이런 만류하던 새아빠도 결국엔 두 손을 들고 말았어요. 엄마는 지인들 자식들이 식을 올렸던 예식장 중에서 마음에 들었던 몇 곳을 골라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새아빠가 회사 일로 많이 바쁘셔서 제가 대신 따라다녔는데 그러다 웃지 못할 일들이 종종 생기곤 했어요. 웨딩 플래너가 저를 신부로 오해해서 벌어진 일들이었죠. 그렇잖아요.
20대 여자랑 50대 아줌마가 같이 예식장에 상금을 받으러 왔다면 누가 신부일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젊은 쪽을 고르죠. 총 3곳 중에서 앞선 2곳에서 이미 빈정상했던 엄마는 마지막 3번째 예식장에 도착해서는 일부러 자신의 결혼 당사자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겼어요. 다행히도 눈치 빠른 웨딩 플래너는 누구 결혼식인지를 빠르게 간파했고 덕분에 상담은 순조롭게 이어졌어요. 기분이 좋아진 엄마는 플래너가 권하는 족족 옵션들을 포함했고 그러다 보니 견적 금액이 상상을 초월하게 된 거예요. 말로만 듣던 억대 결혼식이었죠. 엄마, 이걸 진짜 할 거야? 아니, 엄마가 연예인도 아니고 예식비로 억이 넘는 게 말이 되냐고. 그냥 기본에 몇 가지만 추가하는 걸로 해. 야, 네가 돈 낼 거야? 네가 돈 낼 거 아니면 입 다물고 있어. 내가 버는 돈이 얼만데 이 정도도 못해? 돈 있으면 하는 거지. 연예인은 되고 일반인은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냐고. 걔들이나 나나 똑같은 인간인데 왜 차별을 해? 그러고도 네가 내 딸이라고 할 수 있어? 암튼 난 최고로 하고 싶으니까 넌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 따지고 보면 엄마 말이 꼭 틀린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생각엔 4번째 결혼에 억대 예식비를 쓰는 건 엄청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 말대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생각하면 엄마가 이 정도 쓰는 걸로 뭐라고 할 수만은 없었어요. 저희 엄마가 돈을 잘 버시거든요. 눈치 빠른 웨딩 플래너는 저희 엄마 심기가 불편해 보이자 바로 얼른 분위기를 바꾸려 들었어요. 바로 이렇게요. 맞아요. 다 똑같은 신부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솔직히 연예인들은 대부분 협찬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자기 돈도 아니고 남의 돈으로 하는 사람들은 호사를 누리고 정작 자기 돈 써가며 하는 사람은 눈치를 봐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오히려 신부님처럼 능력 있는 분이 당당하게 누려주셔야 이치에 맞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절대 눈치 보지 마시고 신부님이 원하시는 대로 당당하게 요구해 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모시겠습니다. 입안의 혀처럼 딸랑이를 흔들던 웨딩 플래너가 바로 제 미래의 시누이였어요. 저희 엄마가 돈 좀 있는 사람이란 걸 안 순간부터 엄마 눈에 들만한 최고급으로만 추천해 주었고 규모나 비용으로만 보면 세기의 결혼식을 치르는 유명 여배우에 꼽은 대보였어요. 허영심이 많은 엄마는 무척이나 만족하셨지만 제 눈에는 정말 아니올시다였어요. 그 결혼식도 그렇고 웨딩 플래너인 시누이도요. 아마도 그때 시누이는 저희 엄마가 돈 많은 호구라는 걸 간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를 쓰고 저와 자기 오빠와 이어주려고 엄청 노력을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노력을 했냐면요. 저희 엄마 결혼식 때 자기 오빠를 데리고 올 정도였어요. 나 참, 살다 자기 고객 결혼식에 가족을 데려오는 웨딩 플래너는 또 처음이었다니까요. 아무튼 제가 보기엔 너무 과했던 시누이의 행동은 저희 엄마한테만큼은 제대로 먹혔어요. 자기 자신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엄마가 결혼식 중에 딸 자식 소개팅 날짜를 잡느라 혈안이 됐을 정도였으니까요. 엄마의 그런 오지랖 덕분에 저는 남편과 소개팅을 하게 되었고 사자우리에 들어간 어리버리한 토끼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시누이에 대한 첫 인상이 안 좋았던 탓에 남편에 대해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엄마 결혼식 때 잠깐 인사를 하긴 했지만 그리 잘생기진 않았지만 스타일이 꽤 좋았다는 것 외에는 기억나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둘이 따로 만나보니 의외로 사람이 괜찮더라고요. 매너도 좋고 무엇보다 사람이 꾸밈이 없어 보였어요. 야가 빠진 시누이와는 완전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일찍 경계심을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말이죠. 남편은 수입차 딜러였어요. 억대 연봉을 받을 정도로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상대방 기분을 정말 잘 맞춰주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솔직 담백해서 만난 지 몇 분 안 돼서 긴장을 풀게 됐어요. 저처럼 내성적이고 상대방에 대해 의심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쉽게 무장해제 시킬 수 있다니 정말 대단했어요. 모태솔로였던 저로서는 이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편이었는데 남편한테는 신기하게 그런 게 없었어요. 엄마 말로는 저처럼 남자 경험도 없고 쑥맥인 사람은 제 남편 같은 남자를 만나야 편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남편과 저를 이어주기 위해 시누이와 짜고 일부러 우리 두 사람의 식사 자리를 마련한다거나 우연인 척 만남을 갖게 하는 일들을 자주 벌여졌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하지만 반대로 자주 눈에 들어오니까 없던 마음도 조금씩 자리 잡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교제를 시작한 지 반년도 안 돼서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되었고,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결혼을 2주가량 앞둔 상태였어요. 정말 번갯불에 콩 굽듯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이 결혼이 맞는 건지에 대한 판단조차 할 수 없이 분위기에 휩쓸려 끌려가게 되었어요. 물론 제가 진작에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멈출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멈춰야 할 이유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내 의지와 달리 흘러가는 상황이 불편하긴 했지만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딱히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내 고집을 내려놓게 되었거든요. 특히 시어머니는 제게 참 잘해주셨어요. 그저 립서비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볼 때마다 늘 칭찬을 해주셨거든요. 세상에 어디서 이런 폭덩이가 굴러들어왔나 몰라? 얘, 너랑 내가 고부지간이 될 인연이긴 했었나 보다. 그러니 너희 어머님이 우리 새언니가 일하는 웨딩홀에서 결혼을 하신 거 아니겠니? 그 연세에 결혼식까지 치르기 힘든데 말이야. 아니 그렇다고 내가 흉을 보는 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리 인연이 대단하단 얘기를 하려나 보니 괜한 오해를 사게 됐네. 말이 길어지면 괜한 오해를 사는 법인데. 암튼 괜한 오해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 중요한 건 내가 널 보자마자 내 며느리라는 걸 알았다는 거야. 기억나니? 너 처음 우리 상준이랑 우리 집에 왔을 때 말이야. 그때 내가 너 보자마자 그랬잖아. 내 며느리라고. 네가 현관에 딱 들어서는데 바로 알겠더라고. 얘가 내 며느리라는 걸. 어쩜 얼굴에 그래진 곳 하나 없이 해맑든지. 난 말이다. 사람은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서 맑아야 된다고 생각해. 사람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거든. 맑은 사람은 너처럼 말이다.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그저 기분 좋으라고 해주는 말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님이 제게 호감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것만은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그게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지만요. 결혼하고 1년이 채 되기 전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저희 엄마가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 바람에 운영하던 회사도 망하고 거의 전 재산을 잃게 된 거예요. 엄마한테 사기를 쳤던 사람은 다름 아닌 새아빠였어요. 재미교포 사업가라고 했던 새아빠의 이력은 전부 가짜였어요. 미국 영주권이 있다는 거 하나 빼고는 전부 가짜였더라고요. 그 많던 재산을 믿었던 사람한테 다 털린 엄마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새아빠는 이미 미국으로 도망을 친 상황이라서 엄마 힘으로는 뭐를 어떻게 할 수도 없었죠. 엄마는 당장 미국에 가서 사기꾼 놈을 잡아오겠다고 버렸지만 그게 어디 쉽나요? 미국 땅이 얼마나 넓은데요. 미국에 숨어있는 새아빠를 찾는 건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나 다를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엄마는 명품 백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미국행 항공권을 샀어요. 엄마가 거기 간다고 뭐가 달라져? 엄마가 영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괜히 그나마 남은 돈까지 날리지 말고 그냥 여기 있어. 내가 매달 얼마씩 생활비를 대줄 테니까. 웃기고 있네. 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걸 포기해. 나 장경숙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야. 내 돈 떼먹고 도망친 놈은 미국이 아니라 달나라에 가 있다고 해도 찾아낼 테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정 안 되면 네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할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 아빠는 엄마의 두 번째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같이 산 시간이 가장 오래되기도 하고 엄마를 가장 아껴주셨던 아빠이기도 했어요. 두 번째 아빠는 엄마랑 이혼을 하고 미국으로 떠나셨는데 거기서 청소업체랑 한인 슈퍼마켓도 여러 개 운영하고 계셨어요. 저희 엄마랑 이혼한 후에도 저나 엄마랑 통화도 자주 하실 정도로 저희 모녀와 좋은 사이를 유지하는 분이셨죠. 엄마가 미국에 간다면 분명히 두 번째 아빠가 도와주실 게 뻔해서 저도 엄마의 미국행을 더는 말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엄마가 미국으로 떠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제 인생의 시련이 시작됐어요. 그동안 제게 호의적이었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한순간에 돌변해버렸거든요. 시작은 남편이었어요. 야, 넌 언제까지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할 거냐? 일은 안 할 생각이야? 이제 믿을 친정도 없는 주제에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하루 종일 차 한 대 팔겠다고 가짜는 놈들 상대로 자존심까지 굽혀가며 일하는데 너는 뭐가 잘났다고 집구석에서 내가 벌어다준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사느냐고. 남편 말에 순간 황당해서 말도 안 나왔어요. 멀쩡히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게 한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거든요. 남편은 결혼할 때 제게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만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만두는 건 쉬웠던 일자리가 다시 구하려고 하니까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도 힘들더라고요. 제가 다니던 회사랑 비슷한 레벨로 이직을 하려니 자리가 없고 눈을 낮춰서 가려니까 이건 최저시급보다 못한 월급이라서 고민이 됐어요. 그나마도 면접을 보러 가면 결혼 유무를 묻고는 기혼자라는 말에 주저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회사가 작고 덜 체계적일수록 더더욱 그렇더라고요. 진짜 평소라면 절대 들어가고 싶지 않을 회사였지만 남편이 하도 돈 벌어오라고 닥달을 하는 통에 어디든 빨리 들어가야 해서 눈물을 머금고 입사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월급만 형편없는 게 아니라 근무 환경도 정말 형편없더라고요. 야근 수당도 없고 휴무일에도 수시로 수정해달라는 연락이 오곤 하는 거예요. 주 5일 근무가 아니라 주 6일 또는 7일 근무나 다를 바가 없었어요. 거기다 사장 기분에 따라 업무 지시가 수시로 바뀌어서 일을 다 끝내고 퇴근하려는 순간에 다시 새로 작업을 시작해야 하는 일도 자주 생겼어요. 거기다 제 월급이 적다고 타박하는 남편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도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불편했어요. 야, 그 긴 시간 동안 일하고 버는 돈이 고작 이거야? 참 어이가 없어서. 대학까지 나온 여자가 고졸인 나보다 못하다니 이게 네 수준인 거야. 그동안 네 엄마 백으로 고생도 않고 대접받고 살았나 모르겠지만 그런 배경 떼고 나면 딱 이게 너의 가치였던 거라고. 아, 내가 완전 사기 결혼 당한 거지. 아씨. 다시 1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새언니 기집애 말 듣고 니네 엄마 결혼식에 가는 일은 절대 없을 거다. 돈 좀 있는 사람이라길래 인맥 좀 뚫어볼까 해서 갔다가 너한테 코만 깨고 완전 나가리잖아. 남들은 처가 덕도 보고 산다는 게 난 어떻게 된 게 도움이라곤 10원 한 장도 못 받고 사는 건지. 제 친정에서 더는 받아 챙길 게 없다는 걸 안 순간부터 남편은 이런 식이었어요. 친정이 망하기 전까지 저희 엄마와 지인들한테 팔았던 차가 10대 가까이 되는데도 남편은 제 친정 득을 본 게 없다고 이러네요. 도대체 얼마나 도움을 받아야 고마움을 알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남편 못지않게 달라진 사람이 있었으니 단연 시어머니였어요. 뭐 시누이랑 시동생도 만만찮았지만 시어머니는 아예 얼굴을 바꿔 딴 사람처럼 싹 달라졌거든요. 언제는 저보고 이 집에 들어온 복덩이라고 노래를 부르시더니 친정 망했다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시누이나 시동생처럼 제 앞에서 빈정대는 거는 그나마 참을 수 있지만 시어머니처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건 정말 참기 힘들었어요. 심지어 길에서 붕어빵을 사오셔도 제 거는 없었어요. 명절에 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 제 밥과 국은 아예 떠주시지도 않더라고요. 심지어 시고모님 딸이 결혼을 하게 돼서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시댁 어른들께 제 소개조차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한 분이 저를 가리키며 누구냐고 물었더니 말을 뚝 자르면서 화제를 돌리시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한테 그 얘기를 하며 서운한 티를 냈더니 남편이 이러는 거 있죠? 야, 네 꼬라지가 거지 같으니까 엄마도 창피해서 그러시는 거잖아. 아무리 집이 망했다고는 하지만 다니는 꼴이 그게 뭐냐? 집 망한 거 소문 낼 일 있어? 요즘 여자들은 그렇게 자기 관리도 잘하고 피부 관리에도 민감하다는데 넌 어떻게 된 애가 네 자신도 관리를 안 하고 사냐? 넌 거울도 안 보냐? 우거지 죽상 같은 네 얼굴 보면 밥맛도 떨어진다고. 아휴, 이런 걸 데리고 사는 내가 제일 불쌍하지. 저라고 꾸밀 줄 몰라서 그런가요? 한 번에 힘든 일이 몰아닥친 데다 회사 업무에 시달리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한테 정신적으로 시달리다 보니 갑자기 살도 많이 빠지고
피부도 거칠어진 거였어요. 예전처럼 엄마랑 철저히 피부과에 가서 관리할 처지도 아니고 제 월급은 남편이 관리하고 있어서 화장품도 제대로 못 사서 쓰는 형편인데 뭘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놓고는 화만 내고 자존심 상하는 말까지 하니까 정말 멘탈을 잡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미국에 계신 두 번째 아빠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엄마는 아빠 집에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요. 아직 사기꾼을 잡지는 못했지만 현재 탐정도 고용하고 경찰에도 신고를 해놨기 때문에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 희망적인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제 결혼식 때 못 가서 미안하다시며 선물로 뭐를 해주면 좋겠는지 말해보라고 하셨어요. 필요한 거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남편이랑 상의해서 알려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아빠의 마지막 한마디에 울컥해버렸지 뭐예요. 혜미야, 남편한테 사랑받고 살고 있는 거지?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말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냥 예의상 네라고 대답하면 그만인 일이었는데 말이죠. 그러자 아빠가 이상함을 감지하셨는지 나직하게 그러셨어요. 많이 힘드니? 아빠가 항상 우리 혜미 그리워하는 거 알지? 힘들면 언제든지 아빠한테 와. 나머지 일은 아빠가 다 처리해 줄게. 그 말에 참았던 울음이 터져버렸고 휴대폰을 든 채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현재 제가 처한 상황을 솔직히 전해드렸죠. 아빠,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엄마 성격에 당장 한국에 들어와서 난리를 칠 게 뻔하니까. 지금은 얼마 일만으로도 힘들잖아. 내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그리고 아빠, 나 이혼은 절대 안 해. 우리 엄마처럼은 살고 싶지 않거든. 다행히 감정을 추스리고 제 뜻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그래도 조금은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진 기분이었어요. 어디 털어놓을 것도 없이 외롭고 버거웠던 감정을 아빠한테나마 털어놓을 수 있어서 개운해진 탓이었죠. 그렇게 가까스로 컨디션을 끌어올린 저는 전보다 조금은 단단해질 수 있었어요. 제 뒤에 든든한 아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부여잡은 멘탈이 또다시 흔들리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시동생이 선을 봤는데 상대방이 꽤 좋은 집안 사람이었던가 봐요. 어머님이 아주 신이 나셨더라고요. 한 번은 예비 둘째 며느리로 추정되는 여자랑 통화를 하시는 걸 옆에서 들었는데 저한테 했던 그대로 어찌나 달콤한 말만 하시던지 그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저렇게 당했던 거구나 생각했어요. 제게 했던 멘트 하나하나를 똑같이 복붙해서 하시는 걸 보고는 참 성의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런데 웃긴 건 이번에도 시누이가 중간에서 다리를 놨다는 거였어요. 이쯤 되면 사기 결혼 전문 브로커가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분명 들리기엔 양가 부모님께 결혼 승낙까지 받은 상태로 결혼도 임박해 보였는데 어찌된 게 저한테는 얼굴 한번 안 보여주더라고요. 결혼한다는 소식도 직접 제게 전해준 적도 없고 그저 들리는 말들을 종합해서 제가 추측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근 1년 가까이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해오던 시어머니가 저를 시댁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제 둘째 아들 결혼도 앞두고 해서 새 며느리한테 잘 보이려고 미리 제 입막음을 하려고 그러나 추측을 하면서 시댁으로 갔는데 이게 웬걸? 느닷없이 제게 해외여행을 다녀오라고 하시지 뭐예요? 어머님, 갑자기 여행이라뇨. 그리고 곧 도련님 결혼식도 있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눈을 부라리시며 그러는 거예요. 그걸 왜 네가 신경을 쓰니?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는 일이라고. 암튼 길게 말할 거 없이 여행 경비는 내가 내줄 테니까 가까운 일본으로 가든 동남아로 가든 장소는 네가 정해서 총 경비만 말해라. 어머니 말투로 봐서는 기쁜 마음으로 여행을 보내주시라는 건 아닌 게 분명했어요. 그렇다면 왜 갑자기 이런 일을 벌이시는 건지 더더욱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여행을 가야 하는 이유라도 있냐고 물었더니 넌 눈치도 없니? 네 꼬라지를 봐라. 결혼식 날 너처럼 우중충한 애가 우리 식구라고 앉아있으면 사돈댁에서 우리 집을 어떻게 보겠니? 그럴 바엔 차라리 네가 여기 없는 게 더 낫다. 너 보고 파혼한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돈 준다고 할 때 여행이나 가. 제발 눈앞에서 알짱거리지 말고 사라지라고.
발악을 하면서 제게 그러시는데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를 싫어하시는 건 알겠지만 가족으로 보이기도 창피하실 만큼 저를 싫어하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제가 전염병 환자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도 용서도 안 됐어요. 그래서 딱히 별 말씀 안 드리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먼저 퇴근해서 집에 있던 남편이 소파에 드러누워 TV를 보는 채로 제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기로 했어? 일본? 아니면 방콕? 엄마는 참 정이 많아서 탈이야. 나 같으면 그냥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하고는 끝낼 텐데 굳이 돈까지 써가며 꼴 보기 싫은 며느리 여행까지 보내주잖아? 너 여행 경비 다 우리 엄마한테 받아서 놀러 가려는 거 아니지 설마? 빈정거리는 남편 말에 시댁에서부터 꾹 참아왔던 울분이 한순간에 터져버렸어요. 그렇게 부려우면 당신이나 가든가. 당신도 그렇고 당신 어머니도 그렇고 어쩜 사람들이 그렇게 저열할 수가 있어? 우리 집 잘 살 때는 입안에 혀처럼 굴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싹 바뀔 수가 있느냐고. 내가 병이라도 옮기는 환자니? 내가 니들 기분에 따라 주먹질해도 되는 샌드백이야?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몰아세울 수가 있느냐고.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까지 나한테 함부로 굴 거면 결혼할 때 우리 엄마가 해준 것들은 토해내고 하라고. 이 집 당신이 누워있는 소파, 당신이 보고 있는 TV까지 죄다 우리 엄마가 사준 거잖아. 당신이 해온 건 당신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으면서 어디서 개꼴값이야. 적어도 내 친정 망했다고 비아냥거릴 거라면 그거 다 토해내. 안 그럴 거면 입 닥치고 조용히 살라고. 야, 너 말이면 단 줄 알아? 그리고 내가 왜 해온 게 없어. 그동안 타고 다닌 새 차, 그거 내 돈으로 사온 거라고. 아, 그러세요? 그럼 잘 됐네. 이참에 내 집에서 나가서 잘난 네 차에서 생활하세요. 이렇게까지 제가 세게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남편은 분해서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리고는 마치 엄청난 무기라도 되는 것처럼 제게 말했어요. 너 지금 이러는 거 나랑 더는 안 살겠다는 의미인 거니? 말해봐. 이혼 생각하고 하는 짓이냐고. 왜 말을 못해? 방금 전까지 따박따박 잘도 따지더니 이혼 얘기 나오니까 겁나냐? 그러게 책임지지도 못할 짓을 왜 해? 너 아주 오늘 보니까 네 엄마 딸 확실하네. 네 인생에 이혼은 절대 없다더니 너도 네 엄마를 똑 닮았어. 하긴 환갑이 다대록 이혼을 3번이나 한 사람 딸이니 옆에서 뭘 보고 배웠겠니? 이래서 여자를 데려올 땐 장모를 보고 데려오라고 하는 건데 내가 너무 정이 넘쳐서 이런 너를 받아줬네. 야,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니까 잘 들어. 지금 네가 한 말 취소하고 내 앞에서 싹싹 빌면 이번 한 번만은 없던 일로 해줄 테니까 결정해. 이혼당할 건지 아니면 사과를 할 건지 결정하라고. 제 가정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그래서 제가 이혼을 무엇보다 두려워한다는 걸 잘 아는 남편은 치사하게 이혼을 들먹이며 저를 공격했어요. 그런데요, 쥐도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어요. 이렇게까지 저를 궁지로 몰아세우는데 그깟 이혼녀 딱지 다는 게 무슨 대수겠어요. 엄마처럼 살기 싫어서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 했지만 그렇다고 하찮은 인간들한테 내 인격을 밟혀가며 호구짓하고 살겠다는 건 아니에요. 둘 중에 결정을 하라면 당연히 나부터 구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착각하지 마. 네가 날 이혼 당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널 차는 거야. 이혼 당하는 건 내가 아니라 너라고. 내가 그깟 이혼이 두려워서 너 같은 인간이랑 살 것 같니? 이혼만은 안 된다고 네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늘어질 것 같아? 웃기지 마. 네가 뭔데? 네가 파는 게 고가의 수입차라고 네 스스로가 고가의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오산이야. 넌 그저 그런 차를 파는 사람이고 네가 그렇게 무시하는 우리 엄마는 자기 돈 주고 그런 차를 사서 타는 사람이라고. 그 차이를 모르겠니? 아무리 집이 망했어도 너랑은 다르다는 얘기야. 내 말 알아들었으면 당장 방에 들어가서 네 짐부터 싸.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남편의 예상을 깬 제 공격에 남편은 잠시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러더니 되려 성질을 내면서 안방에 들어가 캐리어에 옷가지를 챙기더니 차 키를 들고 집을 나가더군요. 그렇게 며칠 집에 안 들어오면 제가 먼저 고개를 숙일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인데 천만의 말씀이죠. 다음날 회사에 월차를 내고
하루 종일 남편 짐을 골라서 이삿짐 박스에 담았어요. 남편이 애지중지하던 게임기란 명품 구두, 골프채, 명품 시계와 각종 향수까지 큰 박스로 6개나 나오더라고요. 짐을 싸면서 느낀 건데 남편은 버는 족족 자기 몸 치장하고 남들한테 보여지는 데만 돈을 엄청 써왔더라고요. 이러니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결혼할 때 전셋집 구할 돈도 없었죠. 그땐 우리 엄마한테 기대서 결혼을 하려는 남편이 조금 한심했는데 이제와 생각하니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어요. 지금처럼 친정도 망한 마당에 그래도 이 집이라도 있으니까 이혼하고 지낼 곳은 남아있는 거잖아요. 남편 집을 업체에 연락해 시댁으로 보내고 남편 게임할 때 쓰던 방을 정리했어요. 안방은 엄마 보고 쓰시라고 하고 제가 작은 방을 써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비록 자라면서 엄마한테 모정을 느끼기보다는 내 인생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악당처럼 생각해왔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했어요. 엄마의 1순위는 저였다는 거요. 얼마 전에 아빠랑 통화를 했을 때 아빠가 그러셨거든요. 네 엄마가 돈밖에 모르는 각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엄마한테 1순위는 언제나 너였거든. 네 엄마가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고 허영심을 부리며 살게 됐는지 아니? 네 친아빠랑 친가 식구들 때문이야. 이혼할 때 네 엄마한테 양육권이랑 친권을 주는 대가로 위자료랑 양육비도 한 푼 안 주고 맨몸으로 내쫓았거든. 그런데도 네 엄마는 너를 데리고 나온 걸 후회 안 하더라. 너는 너무 어려서 기억을 못하겠지만 네 엄마 고생 참 많이 했다. 정말 억적같이 일하고 정말 지독하게 아끼면서 살았어. 그런 사람이 네 입에 들어가는 거며 너 입히는 거엔 돈 안 아끼고 쓰는 걸 보면서 이 모녀는 내가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엄마 너무 미워하지 마. 아빠의 그 말이 어쩌면 이혼을 할 용기를 주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를 남 앞에 내놓기 창피한 물건처럼 생각하는 인간들을 가족이라는 명목하에 받들고 살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모든 걸 포기하고 지켰던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으니까요. 그러니 이제는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이 아니라 유일한 내 편인 엄마를 돌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남편과 시어머니가 집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토요일인데다 어제 남편 짐을 싸느라 피곤해서 늦잠을 자려고 했는데 다 망쳐버린 거죠. 모자란 개선장구처럼 집에 들어와서는 당당하게 재산분할을 요구했어요. 남편은 재산분할을 받을 때까지는 이 집에서 살겠다고 큰 소리까지 치더군요. 시어머니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자기 아들이 이유 없이 이혼을 당하게 됐으니 거기에 따른 위자료도 받아야겠다고 그러더군요. 네가 보고 배운 게 없는 애인 줄 알았다만 이렇게까지 천박한 네 엄마를 닮았을 줄은 몰랐다? 감히 내 아들 인생을 망쳐놓고 뻔뻔하게 집에서 내 아들 짐을 빼서 보내? 이게 어디서 빼어먹은 버르장머리냐? 네 애미가 그렇게 가르치든? 아주 작정을 하고 나오길래 저도 그냥 참아줄 수만은 없었어요. 앞으로도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 뿐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미 이혼을 결심한 마당에 제가 일방적으로 당해드릴 수만은 없으니까요. 에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엄마한테 배웠으면 이 사람 순순히 안 보내죠. 홀딱 베껴서 빤스 한 층까지 탈탈 털어서 알몸으로 내쫓죠. 우리 엄마 스타일은 그렇거든요. 어머님은 세상을 참 편하게 사셨나 봐요. 이혼이란 게 원래가 그렇게 구질구질하고 더럽고 치사하고 그렇거든요. 웃는 얼굴로 좋게 좋게 헤어진다?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쌍욕해가며 가래침 끌어올려서 칵! 퇴! 됐고 끝내는 게 이혼이에요. 제가 아직 배움이 부족해서 그런 것까지는 안 하고 좋게 끝내려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돌아가세요. 이거 법적으로 물고 늘어지셔도 답 안 나와요. 변호사 비용만 들어갈 뿐이라고요. 그동안 어머님이 저한테 했던 정신적 학대에 이 사람이 저한테 했던 폭언, 그 밖에 시동생 시누이들이 했던 소소하고 치사한 짓거리까지 제가 까발리면 어머님 집안 조용히 못 살아요. 둘째 아들 장가도 보내야 하잖아요. 여자 쪽에 이런 구차하고 구질구질한 얘기 들어가면요. 저 하나 비행기 태워 해외로 보내는 걸로 안 끝난다고요.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가래 끌어 모아서 제대로 한번 뱉어드려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제 말과 행동에 모자는 눈이 동그래져서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사실
저도 제가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시어머니 말대로 그간 저희 엄마한테 보고 배운 게 있긴 하더라고요.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했던 말들은 저희 엄마가 평소에 하시던 말들이었거든요. 천박하고 사나운 날 것 그대로의 화법이요. 제가 그렇게 싫어했던 엄마의 화법이 이렇게 요긴하게 쓰일 줄은 몰랐지만요. 저를 만만한 콩떡처럼 생각하고 집에 쳐들어왔던 남편과 시어머니는 결국 찍소리도 못하고 왔던 그대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고 그러는 사이 1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1년 동안 정말 많은 게 변해버린 거예요. 가장 큰 변화는 저희 엄마가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빠 도움으로 미국에 숨어있던 새아빠를 잡았고 돈의 일부를 찾아올 수 있었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혼인신고를 미루나 했더니 미국에 처자식이 있었더라고. 세상에, 나보다 11살이나 어린 여자더라고. 그년도 웃기는 년이지. 돈도 없고 다 늙어빠진 놈이 뭐가 좋다고 그런 놈이랑 살아? 걔네 엄마도 딸년 때문에 마음고생 좀 했겠더라고. 하긴 뭐 내 딸년도 거지 같은 인간 만나 고생하다 이혼했는데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암튼 이번에 내가 트럼프 덕을 톡톡히 봤다. 그놈인 처음엔 돈 다 쓰고 없다고 배째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래, 돈 없으면 네 몸뚱아리로 갚으라고. 내가 소송 걸 테니까 깜빵에서 떼우라고 말이야. 그런데 그때 딱 네 아빠가 했던 말이 생각나는 거야.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부터는 영주권자도 문제 생기면 바로 추방이라서 한인사회가 들썩인다는 말 말이야.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놈이 식은땀을 흘리면서 다는 못 갚고 일부만 갚겠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것만 받고 온 거야? 미쳤니? 내가 누구니? 나 장경숙이야. 내가 내 돈을 10원 한 장이라도 남한테 거저 뺏기는 거 봤어? 허림도 없지. 그놈의 집구석에 숨겨놓은 1불짜리 하나까지 탈탈 털어왔어. 나머지 돈은 매달 얼마씩 받기로 했고 한 달이라도 밀리면 바로 소송 들어간다고 했더니 아직까지는 순순히 보내고 있다. 감히 내 돈을 해먹으려 들어? 간도 크게 말이야. 아우, 내 정신이야. 내가 여기 온 이유를 말한다는 게 엉뚱한 소리만 했네. 예, 너 이혼할 때 네 시어머니한테 내 돈 받아왔니? 그 여자가 나 찾아와서 구닥다리 밍크코트 하나 맡기고 7천 빌려갔거든. 내가 그동안 공사 다망해서 신경을 못 쓰고 있다가 이번에 한국 들어오면서 컨테이너에 맡겨놨던 짐 속에서 이 구닥다리 밍크를 찾았잖니. 안 그래도 그 옆에 내가 순순히 그 돈을 너한테 돌려줬을 리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이 무거운 걸 택시까지 타고 여기까지 들고 왔다. 일단 이거 네 차에 싣고 어디 좀 가자. 엄마는 제 손을 끌고 제 차로 갔어요. 그리고는 남편이 일하는 수입차 매장으로 가자더군요. 차부터 빨리 사야지 불편해서 안 되겠다고요. 아니, 차를 살 거면 다른 매장에서 사면 되지 왜 굳이 거기로 가냐고 했더니 난 받은 만큼 돌려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잔말 말고 운전이나 해. 그렇게 남편네 매장에 찾아간 엄마는 당당하게 매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쪽에서 손님을 맡고 있던 남편은 저와 엄마를 보자 미간을 확 구기며 우리 쪽으로 걸어오더군요. 그리고는 저희 엄마한테 인사도 하지 않고 다짜고짜 제 팔을 잡아 끌어 구석으로 갔어요. 야, 미쳤어? 네가 여길 왜 와? 이혼했으면 끝이지. 왜 여길 와서 영업방해를 하냐고. 좋은 말 할 때 니네 엄마 데리고 나가라. 여긴 너 따위가 와서 살 차는 없으니까. 그때였어요. 저희 엄마가 옷박스를 들고 와 남편한테 집어 던졌어요. 아, 무거워. 얘, 이거 네 엄마가 나한테 담보로 맡긴 거야. 이거 네 엄마 가져다 주고 내 돈 7천 내일까지 당장 보내라고 전해. 안 그러면 채용증 들고 소송 들어갈 테니까. 남의 돈을 빌려갔으면 갚을 줄도 알아야지. 어디 이자 한 푼 안 내면서 원금까지 먹으러 들어? 그렇게 너나 네 엄마는 거지 근성을 못 버리고 남한테 피해만 주고 사니? 그것도 체주라면 체주다 얘. 아, 그리고 너 그 손 놓고 잠깐 이리로 와봐. 남편은 주위 시선 때문에 화도 못 내고 입술을 파르르 떨며 저희 엄마한테 다가갔어요. 그러자 엄마가 손에 들고 있던 백으로 남편의 머리를 사정없이 쳤어요. 이 새끼가 감히 내 딸 몸에 손을 대? 내 딸 손목이 벌겋게 자국 난 거 안 보여? 이혼했으면 남인데 왜 그 더러운 손을 대냐고. 싸가지 없는 새끼가 어른을 보고도 인사도 할 줄 모르고 아주 개판이야. 너 한 번만 더 내 딸 몸에 손대면
그땐 폭행죄로 고소할 줄 알아. 알았어? 그렇게 엄마는 전사위 일터에서 개쪽을 주고 나왔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1년 만에 제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한두 푼도 아니고 거금 7천을 어떻게 당장 돌려주냐면서 말미를 달라고 하더군요. 마침 저랑 저녁을 먹고 있던 엄마는 휴대폰을 뺏어서 한바탕 살벌한 경고를 하셨어요. 전에는 이런 엄마가 무식해 보이고 싫었는데 저도 나이가 든 건지 철이 든 건지 이상하게 든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짠했어요. 우리 엄마도 예전엔 수줍음도 타고 부끄러움도 많이 타는 여자였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혼하고 맨몸으로 나와 혼자 딸 자식을 키우려니 이렇게 거세진 걸 테고요. 그런 상황을 떠올리니 엄마의 거친 말투와 욕설은 모두 저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에서 엄마가 되기까지 그동안 엄마가 넘었을 크고 작은 산들을 이제는 제가 엄마를 업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면 제가 더 강해져야 될 것 같지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모두 행복하자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교회 부설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는 34살 여성이에요. 매일 아이들을 만나고 함께 기도하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제게 이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하늘에서 제게 맡겨주신 소명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하지만 결혼 후 제 신앙과 직업은 예상치 못한 도전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남편과 저는 2년 동안 연애를 했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결혼 준비 과정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죠. 시어머니께서 처음부터 저를 반대하셨어요. 그 아가씨는 우리 집이랑 맞지 않아. 절대 안 돼. 시어머니는 제대로 된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았고 남편도 중간에서 애를 태웠죠. 저는 어머님을 한 번도 뵙지 못한 상태에서 반대부터 당하니 도대체 제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인지 고민했었어요. 제 직업 때문인가도 생각해봤지만 연애 기간 내내 남편의 집안은 무교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결혼을 허락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더 이상 반대하지 않으셔. 드디어 우리 결혼할 수 있어. 남편은 그렇게 환하게 웃었고 저도 그 순간이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난 아직 시어머니를 만나 뵙지도 못해서 해드린 것도 그렇다고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왜 갑자기 생각이 바뀌신 거래? 글쎄, 나도 그것까진 잘 모르겠어. 그냥 내가 꾸준히 설득한 게 빛을 발한 게 아닐까? 남편이 중간에서 애써줬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으니 그때는 저도 특별히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더 자세히 물어봐야 했어요. 왜 갑자기 반대가 사라진 건지 말이에요.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결혼까지의 과정은 생각보다 순탄했어요. 저를 반대했다던 시댁은 그 사실이 무색하게도 저를 따뜻하고 반갑게 며느리로 맞아주셨고 그 모습에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문까지 남김없이 잊혀졌죠. 결혼 과정에서 조금 쎄했던 유일한 한 가지는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였어요. 그날 시댁의 분위기는 다정했고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시누이까지 다들 살갑게 저를 맞아주셨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안에 유독 굳게 잠겨있던 한 방이 있었어요. 여긴 안방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시어머니는 순간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냥 창고 같은 곳이야. 정리가 미처 안 돼서 좀 엉망이라 열어놓기가 민망해서 그래.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직 가족이라기보다는 낯선 손님에 가까운 저에게 모든 방을 보여주기는 내키지 않으실 수도 있고 정리가 덜 된 창고나 손님에게 보여주기 민망한 사적인 공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방에 대한 의문은 결혼 후에도 머릿속 한편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 비밀인 결혼 후 처음으로 시댁을 방문했을 때 제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죠. 그날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저에게 차를 내주셨어요. 그런데 잠겨있던 그 방의 문이 아주 살짝 열려있는 걸 보게 됐어요. 안쪽에서 은은한 향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었고 작게 흔들리는 촛불 같은 빛이 보였죠. 어머니, 저 방은 아직도 창고로 쓰시나 봐요. 제 질문에 시어머니는 순간 긴장한 듯 눈썹을 찌푸리셨지만 금세 태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지연아, 그 방은 그냥 우리 집안의 오래된 공간이야. 신경 쓰지 말고 거기 가까이 가지 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어딘가 모르게 그 방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저 방 대체 뭐가 있는 거야?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입을 열었어요. 그냥 엄마가 오래전부터 쓰던 방이야. 신당 같은 그런 방이거든. 신당?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어질어질했어요. 결혼 전 그 방을 굳게 잠가놓고 보여주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죠. 다음 날 모두가 외출 준비로 분주한 사이 저는 그 방 앞에 섰어요. 문은 아주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촛불이 흔들리며 은은한 주황빛을 내고 있었어요.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갔죠. 그 안은 작은 사당 같았어요. 방 안에는 작은 제단이 있었고 그 위에는 각종 신령들의 그림과 동상이 놓여 있었어요. 구석구석에는 빛바랜 부적들이 가득했고 작은 향로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제단 앞에는 낡은 방울과 붉은 천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천장에는 색색의 천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한 기분이 들었어요. 방 안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지연아, 왜 거기 들어갔니? 등 뒤에서 들려온 어머님의 목소리는 낮고 떨려 있었어요. 저는 급하게 돌아서며 어머님을 마주봤어요. 어머님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약간의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황스러움이 서려 있었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쉬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한숨을 쉬며 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오셨죠. 이런 건 꼭 말해야 하는 거니 지연아? 네가 하나님을 믿듯이 나도 내가 믿는 신령님을 믿는 거야. 너한테 강요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건 우리 집안의 오래된 전통일 뿐이야. 어머님의 목소리는 다정하면서도 조금은 단호했어요. 너도 네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 그걸 내가 막은 적 있니? 나도 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야. 서로의 믿음을 존중하면 되는 거 아니겠니? 어머님은 저를 타이르듯 말했어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 말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고 그 순간만큼은 어머님이 저에게 무속신앙을 강요하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혹시나 내가 이 집안에서 내 신앙을 버리도록 압박받지는 않을까 걱정했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문을 열고 저를 밖으로 이끌었어요. 방을 나서는 순간 저는 등을 돌린 채 작은 한숨을 쉬었죠.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에게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여보, 당신은 그 방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거야?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차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죠. 한참 후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알고 있었어. 그런데 네가 알면 혹시 우리 집을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걱정됐어. 처음부터 말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남편이 말을 이었죠. 어머니는 내 믿음을 존중하실 거야. 너한테 무속신앙을 강요하려는 건 절대 아닐 거야. 그건 내가 장담할 수 있어.
남편의 말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그날 신당을 본 순간에는 머릿속이 하얘지고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불안해졌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의 말과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죠. 그래서 서로의 믿음을 존중하기만 하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하지만 이 작은 균열이 나중에 더 큰 갈등으로 번질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어느 날 시댁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는 상을 차리며 저에게 툭 던지듯 말을 꺼냈죠. 얘야, 너는 아직도 그 교회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는 거니? 어머님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미묘한 어색함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죠. 네, 어머님.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게 정말 보람있어요.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일하고 있어요. 어머님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의미심장하게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지연아, 그런 곳은 시설도 그렇고 복지도 부족하지 않니? 요즘은 사설 유치원들도 잘 돼 있어서 훨씬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 텐데 굳이 교회 어린이집에서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한테는 그곳이 단순한 직장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거든요. 어머님은 제 말을 듣고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어요. 글쎄,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곳은 좀 봉사하는 개념에 가깝지 않니? 네가 앞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야. 봉사도 좋지만 네 미래도 생각해야지. 순간 가슴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봉사라니.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며 느끼는 보람과 가치가 그렇게 보이는 걸까 싶었죠. 남편은 옆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중간에서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어머님은 이미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신 상태였어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너무 마음 쓰지 말고 한번 생각해봐. 저는 말을 아끼며 웃었지만 속은 쓰리고 답답했어요. 어머님과의 대화가 이어지던 중 시아버지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입을 여섰어요. 그동안 조용히 듣기만 하셨던 시아버지가 말문을 여니 식탁 위에 공기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죠. 아가야, 나는 말이야. 솔직히 나중에 아이가 생기더라도 그런 어린이집에는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순간 멈칫하며 시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런 어린이집이라뇨?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교회 부설 어린이집 같은데 말이야. 그건 아이한테 종교를 너무 일찍 주입시키는 거잖아. 어릴 때부터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자라면 나중에 다른 선택을 할 기회도 갖지 못할 거 아니야. 어머님은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하는 모습이었죠. 맞아 여보, 나도 그 생각엔 동의해. 아이는 스스로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해. 너무 어릴 때부터 교회에 보내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면 세뇌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 않겠어? 남편은 숟가락을 쥔 채로 애써 어색한 웃음을 지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저는 세뇌할 생각은 없어요. 아이가 자연스럽게 신앙을 접하고 그 안에서 믿음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돕고 싶을 뿐이에요. 제게 신앙은 삶의 일부니까요.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이 이야기가 불편했지만 제 신앙을 변명처럼 이해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글쎄, 그래도 아이는 선택의 기회를 가져야지. 어릴 때부터 교회만 다니면 그게 선택이 아니라 그냥 주입이 되는 거 아니겠어? 그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시아버지는 조용하지만 강단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조금 상했어요. 제가 믿고 따르는 신앙이 주입이나 세뇌처럼 들린다는 게 너무나 속상했거든요. 아버님, 저는 신앙을 강요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믿음을 느끼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을 뿐이에요.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어머님은 제 말을 듣고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래도 아이한테는 조금 더 여유를 주는 게 좋지 않겠니? 다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그 말에 남편이 뒤늦게 나섰어요. 엄마 아빠,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 들으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지연이한테 신앙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삶의 일부야. 그런 말을 쉽게 하지 말아주세요. 남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미안함과 불편함이 섞여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고 어머님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식사를 이어갔어요. 저는 밥맛이 뚝 떨어진 채로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지만 제 마음에는 작은 상처가 생긴 것 같았죠. 주입이라니, 내가 아이들을 세뇌라도 시킬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여보, 아버님 말 좀 속상했어. 내가 신앙을 아이들에게 주입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들으면서 좀 불편했어. 하지만 엄마 아빠는 너를 걱정해서 그런 말을 하신 걸 거야.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아직 그런 것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 그럼 나는 늘 이해만 해야 하는 거야? 나도 내 믿음을 존중받고 싶어. 내가 하는 일이 내 믿음이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좀 더 엄마 아빠랑 얘기해 볼게. 네 믿음과 네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다 전달할게. 남편의 말에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졌지만 그날 시아버지의 말과 어머님의 태도는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이 일로 제 신앙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들을 아이들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죠. 이 집안에서 제 믿음을 지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걸요. 일요일 아침 알람 소리가 울리자마자 저는 부지런히 몸을 일으켰어요. 옆에서 남편은 이불을 꼭 끌어안고 자고 있었죠. 조심스럽게 남편의 어깨를 흔들며 속삭였어요. 여보, 나 교회 다녀올게. 남편은 한쪽 눈만 살짝 뜨고 저를 바라보더니 입을 삐쭉 내밀었어요. 오늘은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있으면 안 돼? 당신이랑 끌어안고 있고 싶은데. 주말 아침마다 이렇게 혼자 남겨지는 기분이야. 남편이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은근한 아쉬움이 묻어나는 것 같았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매주 주말이면 꼭 교회에 가야 한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나도 미안해. 알잖아. 일요일은 친정 식구들이랑 교회 가기로 약속한 거. 그래도 빨리 다녀와서 오후엔 온전히 당신이랑만 있을게. 오늘 저녁엔 영화도 보고 치킨도 먹자. 어때? 남편은 삐죽거리던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대신 약속해. 오늘 저녁은 치킨 꼭 먹는 거다. 귀엽게 투정 부리는 남편의 볼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어요. 교회에 도착하니 친정 식구들이 벌써 와 있었어요. 엄마, 아빠, 언니, 형부까지 다들 밝은 얼굴로 저를 맞아줬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는 교회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그날 메뉴는 따뜻한 소고기 뭇국과 밥이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언니와 형부의 다정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형부는 언니 밥그릇에 국물을 떠넣어주고 언니는 형부를 보며 싱긋 웃고 있었죠.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너희 둘은 언제 봐도 참 보기 좋다. 깨가 쏟아진다 쏟아져. 엄마의 말에 언니가 어깨를 으쓱하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종교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베스트라고. 언니의 말을 듣고 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 찾는 것도 어려운데 종교까지 맞는 사람을 찾으라니. 그건 진짜 하늘이 내려준 운 아니겠어? 언니는 복 받은 거지. 그런가? 언니는 입을 삐죽 내밀었지만 형부는 언니의 손을 잡으며 웃었어요. 정말 둘이 매주 손을 잡고 성실하게 교회에 함께 다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따뜻하고 부러웠어요. 그때 형부가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도 맞는 말이야. 종교가 다르면 아무래도 작은 것에서도 부딪힐 일이 많아지니까. 서로의 믿음을 존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 덧붙이셨어요.
그래도 다른 종교라도 믿지 않는 게 어디냐. 무교면 그래도 덜 부딪히지. 너희는 그나마 나은 거야. 엄마도 맞장구를 치셨어요. 맞아, 무교면 그래도 덜 싸우지. 종교가 다르면 은근히 작은 일로도 갈등이 생기잖아. 부모님의 말에 저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무교라서 다행이라니. 솔직히 와닿지 않았거든요. 무교라면 좋았을 텐데 시댁은 무교가 아니라 무속신앙에 깊이 빠져있는 듯 했으니까요. 신당의 촛불, 향냄새, 시어머니의 단호했던 말투가 머릿속을 스쳤지만 저는 금방 고개를 흔들며 생각을 털어내려고 했어요.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인데 괜한 생각으로 마음을 무겁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시 웃으며 밥을 한 입 떴어요. 엄마, 아빠, 그래도 저희 남편은 저를 존중해 주려고 해요. 교회에 가는 것도 이해해주고 주말에 혼자 남는 거 싫어하면서도 매번 군말 없이 친정 식구들이랑 시간 보내고 오게끔 보내주잖아요.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어요. 그래, 그거면 된 거야.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점심을 다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괜히 마음이 허전했어요. 언니와 형부의 다정한 모습, 부모님의 따뜻한 위로까지. 모든 게 감사했던 하루였지만 나 혼자만 어딘가 조금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느낌이 자꾸만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조금 나아졌어요. 남편은 나를 존중해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그거면 됐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죠. 신당을 발견한 그날 이후로 솔직히 남편을 조금 의심했었어요. 시댁이 그렇게 깊이 무속신앙에 빠져있는 걸 보면 남편도 나에게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지는 않을까 싶었거든요. 혹시 남편도 어딘가에서 몰래 점을 보고 사주를 믿고 나에게 말하지 않는 무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남편은 연애할 때부터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친구들이 재미삼아 사주를 보러 가자고 해도 귀찮아하며 가지 않았고 심심풀이로 보는 별자리 운세 같은 것도 심드렁하게 넘기곤 했었죠. 결혼 후에도 그런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시댁과는 다르게 남편은 평범한 무교로 남아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남편은 여전히 나에게 다정했어요. 퇴근 후에는 늘 장난스러운 말투로 농담을 건넸고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며 그래, 남편만큼은 괜찮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떻게든 잘 살아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죠. 그걸로 충분했어요. 얼마 후 시부모님의 생신날 온 가족이 모여 작은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어머님은 촛불을 끄시며 활짝 웃으셨고 아버님은 조용하지만 흐뭇한 미소로 그 모습을 지켜보셨죠. 남편과 저는 나란히 앉아 그 모습을 보며 함께 박수를 쳤어요. 케이크를 자르고 조각을 나누며 다 같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런저런 대화가 오가던 중 어머님이 갑자기 환한 얼굴로 입을 여셨어요. 아, 맞다. 우리한테 좋은 식사권이 생겼어. 아주 고급 레스토랑인데 주말은 일요일에만 예약이 가능하대. 우리 가족 다 같이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잡아놨거든. 어머님의 말에 식탁에 있던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아, 일요일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어머님은 바로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그래, 일요일 점심이야. 아주 유명한 곳인데 평소엔 예약하기도 힘든 곳이라더라고. 아버님도 덧붙이셨어요. 이런 게 흔치 않아. 가족끼리 오붓하게 좋은 시간 보내고 오면 얼마나 좋아. 하지만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일요일은 늘 친정 가족들과 교회에 가는 날이니까요. 남편이 내 눈치를 살피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님,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거든요. 친정 가족들이랑 같이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님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어요. 아니, 지연아, 너는 평일 내내 교회 어린이집에서 일하잖아. 그런데 일요일에도 또 교회를 가야 해? 아버님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을 이어가셨어요. 그러게 말이야.
어린이집에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도 일요일까지 또 가야 하는 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일요일은 남편이랑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야 하지 않니?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거랑 주말에 교회를 가는 건 조금 달라요. 평일엔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지만 일요일은 제 믿음을 위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하지만 어머님은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남편이랑 주말에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니? 가족끼리 함께 좋은 곳에서 식사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잖아. 아버님도 한숨을 내쉬며 말을 보탰어요. 이런 기회는 흔치 않아서 하는 말이야. 믿음도 믿음이지만 가족끼리 이런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너희한테 좋은 추억이 될 텐데. 남편이 그제야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아빠, 이 사람이 일요일에 교회를 가는 건 저희끼리 다 합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장인 장모님도 그렇고 이 사람한테는 교회가 정말 중요한 곳이니까요. 저도 그걸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머님은 남편의 말을 듣고도 쉽게 수긍하지 못하셨죠. 그래도 그럼 그동안 민수 너는 주말마다 혼자 있었던 거야? 얼마 되지도 않는 주말에 부부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그렇게 쓸쓸하게 혼자 지내게 둘 거면 대체 결혼을 왜 한 거야? 어머님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서운함, 그리고 어딘가 날카로운 기운이 섞여 있었어요. 아버님도 다시 한번 덧붙이셨어요. 맞아. 부부라면 주말에 함께 시간을 보내야지. 가족끼리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 그 말을 듣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저를 보호하려고 했지만 이미 마음속에 무언가가 내려앉은 것처럼 무거워졌어요. 정말 내가 잘못된 걸까? 일요일마다 남편을 혼자 두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었을까? 그날 생신자리는 어색하게 끝났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조용히 내 손을 잡았어요. 여보, 너무 신경 쓰지 마.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그냥 걱정돼서 그러신 거야. 내가 잘 말씀드릴게. 남편의 말은 따뜻했고 진심이 느껴졌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씁쓸함이 남아 있었어요. 얼마 후 일요일 아침, 교회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이제 나가는데 무슨 일이야? 엄마는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지연아, 이번 주 일요일에 김서방도 교회에 같이 오면 어떨까? 함께 점심 먹고 가면 좋잖아. 엄마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조심스러움이 느껴졌어요. 새삼스럽게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엄마는 잠깐 망설이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아니면 둘이서 점심이라도 따로 먹고 가면 좋겠어. 김서방만 괜찮다면 말이야. 엄마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김서방한테는 종교를 강요하면 안 되지.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엄마가 어렵게 입을 여셨어요. 사돈 어른이 전화를 하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님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김서방이 주말마다 혼자 있는 게 마음에 걸린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너 혼자만 데려가지 말고 김서방도 같이 데려와서 점심이라도 먹으라고 하시더라.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아무리 설명해도 그분들에게는 내가 일요일마다 남편을 혼자 두고 친정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이해되지 않는 거겠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반쯤은 포기한 심정이 됐죠. 여보, 나랑 교회 같이 가줄 수 있어? 남편은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한 듯 저를 바라봤어요. 갑자기 왜 그래? 나한테 교회 같이 가자는 말 한 번도 안 했잖아. 그게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 어머님이 엄마한테 전화를 하셨더라. 민수가 주말마다 혼자 있는 게 마음에 걸리신다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어요. 엄마가 장모님께까지 전화를 드린 거야? 진짜 왜 그러셨지? 남편은 난감해하면서도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아니야 여보, 나는 괜찮아. 혼자 있어도 아무렇지 않아. 괜히 나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시부모님이 엄마께 전화를 했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도 엄마가 괜히 마음 쓰실 것 같아서. 그래, 예배까진 안 드려도 돼. 그냥 점심만 같이 먹고 가도 괜찮아. 남편은 제가 친정 식구들 입장을 신경 쓰는 걸 눈치챘는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갈 거면 제대로 가야지. 밥만 먹으러 가는 건 좀 그렇잖아. 예배도 같이 드리고 점심도 같이 먹자.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남편이 그렇게 말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정말? 아침부터 같이 갈 수 있겠어? 남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히 점심시간에만 가면 더 어색해질 것 같아서 그냥 처음부터 같이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고마워, 여보. 고맙긴. 오히려 내가 죄송하지. 그렇게 남편과 함께 일요일 아침 교회를 향했어요. 예배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는데 친정 부모님과 엄니, 형부가 우리를 맞이하러 나왔어요. 엄마는 남편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민수야, 이렇게 아침부터 와줘서 정말 고맙다. 너 피곤하진 않니? 남편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장모님. 괜찮습니다. 제가 처음 와보는 거라서 좀 어색하긴 하지만 잘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빠도 남편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어요. 아유, 이렇게 아침부터 와주니 정말 기특하네. 마음 편하게 있다 가렴. 언니와 형부도 환한 미소로 남편을 맞이해줬어요.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금방 편안해질 거예요. 예배 끝나고 먹는 밥도 정말 맛있어요. 남편은 긴장한 얼굴로 제 손을 꼭 잡으며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배가 시작되고 남편은 조용히 옆에 앉아 설교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듯 두리번거리던 남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진지한 얼굴로 설교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찬송가가 울려 퍼질 때도 조용히 가사를 따라 읽는 모습이 보였어요. 남편이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다니 정말 고맙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어요. 예배가 끝난 후 우리는 교회 식당으로 향했어요. 친정 부모님과 언니, 형부와 함께 긴 테이블에 둘러앉았죠. 남편은 따뜻한 국물을 한 입 따먹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여기 밥 진짜 맛있네요. 정성이 가득한 맛이랄까?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엄마는 흐뭇하게 남편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여기 밥은 정말 많은 분들이 정성껏 준비해 주시는 거거든. 아빠도 밥을 드시다 말고 남편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오늘은 생각보다 편안하고 좋네요. 와보길 잘한 것 같아요. 언니와 형부도 남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분위기는 어느새 화기애애해졌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편안한 얼굴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러게요.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이상하게 여기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와이프도 이해가 되고요. 좀 더 많이 이해해 볼게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한결 놓였어요. 남편이 이렇게 잘 적응해주니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그래, 억지로 여기 올 필요도 없고 예배를 할 필요도 없어. 조금 이해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네. 점심을 마친 후 우리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은 농담도 하며 분위기를 풀었고 친정 가족들은 남편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죠. 그날 남편 덕분에 저는 오랜만에 정말 편안하고 행복한 주말을 보냈어요. 남편이 나를 이해해주고 함께하려고 노력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저도 남편을 더 많이 생각하고 노력해야겠구나 느꼈고요. 하지만 이 따뜻한 시간이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교회에 남편과 함께 갔다 온 다음 날 평소처럼 어린이집에 출근했어요. 언제나처럼 현관문을 열기 위해 걸음을 옮기는데 문 앞에 붙어있는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죠. 빨간색 바탕에 굵고 날카로운 검은 글씨들, 삐뚤빼뚤한 선들과 알 수 없는 상징들로 가득한 부적이 문 가운데 붙어 있었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것도 작은 부적이 아니라 흉측할 정도로 크고 눈에 띄는 부적이었거든요. 주변을 둘러보니 아직 다른 선생님들은 도착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는 혹시라도 누군가 볼까봐 급하게 부적을 떼어냈어요. 손끝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다른 선생님들이 하나둘 어린이집으로 들어왔고 누군가가 문 옆에 찢어진 부적 조각을 발견했어요. 어머, 이게 뭐야? 무슨 부적 같은데? 아, 불길해라. 누가 이런 걸 붙여놨어?
선생님들이 웅성거리며 문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저는 손에 쥔 부적을 뒤로 감추고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 누가 장난친 거 아닐까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오늘 안으로 들어가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선 후에도 그 부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설마 시댁일까? 그 생각이 들자마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아니야, 아무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시어머니가 이런 짓을 할 리는 없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교회에 함께 갔던 그날, 시댁에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의심을 떨쳐버리기가 어려웠어요. 그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빨간 부적의 이미지가 떠오르고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어른거렸어요. 퇴근길에 결국 핸드폰을 들고 시어머니의 번호를 눌렀어요. 하지만 신호음이 계속 이어지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자 저는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무슨 일이니?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별일 아니고요. 그냥 안부 전화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반갑게 웃으며 이런저런 안부를 물으셨지만 저는 그저 대충 얼버무리며 전화를 끊었어요. 설마 진짜 시댁에서 이런 걸 붙인 건 아니겠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선을 넘은 행동이었고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의심의 씨앗은 제 안에 깊게 박혀버렸어요. 그리고 곧 그 씨앗은 더 큰 불안으로 자라나게 될 거라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명절날 시댁 거실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지난번에 우리 예배드린 날 말이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숟가락을 든 어머님의 손이 공중에 멈췄어요. 아버님도 손을 멈추고 남편을 빤히 바라보셨어요.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남편은 자신이 무심코 말을 꺼냈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듯 멈칫하며 어머님을 바라봤어요. 아, 엄마. 그냥 지난번에 지연이랑 교회에 가서 예배드렸던 이야기예요. 별일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다고? 어머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아버님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어요. 민수야, 네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네가 지금 제정신이니? 네가 어떻게 그런 곳에 가서 앉아있을 수가 있어? 너는 이 집안의 맏아들이야. 네가 지켜야 할 게 뭔지 몰라? 네가 얘한테 종교를 포기하기는 못할 망정 네가 거기에 가서 예배까지 드려? 민수야, 네가 교회에 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이 집안을 지켜왔는데? 남편은 손을 들어 어머님의 말을 막으며 말했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 없잖아요. 지연이한테도 신뢰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먼저 장모님께 전화를 해서 제가 교회에 가게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집안은 저한테 교회 다니라고 강요할 생각조차 없어요. 안심하세요. 저도 그날 죄송해서 가게 된 거고요. 다닐 생각 없다니까요. 서로 존중하면서 살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무언가를 강요해야 해요? 내가 언제 너보고 교회 가라고 했어? 예배를 드리라고 했냐고. 일요일 점심에 네가 혼자 밥을 먹는 게 안타까워서 밥이라도 데려가서 같이 먹이라고 한 거였지. 예배까지 데리고 가라고 한 적은 없어. 아버님도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건 그렇지. 민수야, 그건 선을 넘은 거다. 어머님은 다시 저를 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 아들까지 교회를 끌어들이는 거 이거 정말 아니야? 사돈 어른도 참 보통이 아니시네. 어떻게 그런 식으로? 그 순간 남편이 더는 참지 못한 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차갑게 남편을 바라보며 말을 던졌어요. 너희 결혼 왜 우리가 처음에 반대했는지 벌써 잊었니? 네가 이 아이와 결혼하면 안 된다고 신령님이 말씀하셨잖아. 그게 다 그 아이가 모태신앙이라서 그런 거야.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모태신앙이라서 반대하셨다고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앞이 흐릿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 신점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너를 이 집안으로 들여서 개종시키면 이 집안의 대대손손 복이 깃든다고 했어. 네가 종교를 포기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고? 그 말이 끝나자 거실은 숨막히는 정적이 휩싸였어요. 여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여보, 나도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어. 엄마가 나중에 얘기해줬어.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을 듣자 갑자기 제 안에 쌓여있던 분노와 억울함, 배신감이 한 번에 터져나왔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부적을 붙인 것도 어머님이세요? 결국 그게 어머님 짓이었냐고요? 제 목소리는 거실에 울려 퍼졌고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시선을 피했어요. 그건 네가 우리 집을 위해 조금만 더 노력해줬으면 해서 그랬던 거야. 다 너를 위해서였어. 저를 위해서라고요? 제 직장 문 앞에 그런 걸 붙여놓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게 만들어놓고 그게 저를 위한 거라고요? 남편은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한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진짜 엄마가 어린이집에 그런 걸 붙이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됐어요. 더 이상 이 집 꼴을 못 보겠네요. 저는 거침없이 시댁의 신당으로 향했어요. 남편과 시부모님은 급하게 저를 따라왔지만 저는 이미 신당에 문을 밀고 들어섰어요. 그곳은 여전히 촛불과 향 연기, 그리고 신령들의 그림과 불상이 가득한 공간이었죠. 저는 목에 걸려있던 작은 십자가 목걸이를 꺼내 불상에 걸어버렸어요. 어머님도 제 기분이 어떨지 한번 당해보세요. 시어머니는 그 광경을 보고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안 돼! 신령님 앞에 그런 걸 걸어두면 안 돼! 시아버지도 당황하며 어머님을 붙잡았어요. 이건 아니야. 너 제발 그러지 마라.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신당 한가운데 켜져 있던 향초를 하나둘 꺼버리기 시작했죠. 당신들이 제게 했던 짓을 그대로 되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저는 제 종교를 위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 직장까지 건드렸잖아요. 어머님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손을 떨었어요. 우리는 저렇게 불순한 것에 손댈 수 없어. 저걸 떼줘 네가. 신령님이 노하시면 우린 다 끝장이야. 저는 비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참았어요. 그럼 이제 제 기분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저도 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걸 건드리면 어떤 기분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어머님은 울먹이며 손을 모았어요. 제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줘. 향도 목걸이도 다 원래대로. 저는 시부모님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저에게 약속하세요. 앞으로 제 신앙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고. 남편에게까지 강요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각서도 쓰세요. 다시는 저에게 이런 식으로 무속신앙을 강요하지 않겠다고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가져와 각서를 썼어요. 남편도 옆에서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어요. 모든 것이 끝난 후 저는 천천히 불상에 걸어둔 십자가 목걸이를 떼어냈어요. 촛불과 향도 하나씩 다시 켰죠. 그제야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숨을 몰아쉬었어요. 이제 됐어요. 더 이상 저와 제 믿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마세요. 저도 부모님의 믿음을 존중하고 응원합니다. 그날 이후 시부모님은 마치 정신을 차린 사람처럼 변했어요. 다시는 제 종교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어린이집에 부적을 붙이는 일 같은 것도 없었어요. 시댁에 갈 때마다 어머님과 아버님은 조심스레 저를 대했고 남편도 그날의 일을 마음에 깊이 새긴 듯 했어요. 남편은 어느 날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그런 이유로 결혼을 허락했던 걸 알았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어.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나도 알아.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괜찮아. 우리 둘은 이겨냈잖아. 그걸로 충분해. 서로 존중하면서 살면 되지. 그날의 일은 제게 평생 잊지 못할 상처이자 교훈으로 남았어요. 믿음이란 건 그저 개인의 가치관이나 취향 같은 게 아니었어요. 그저 저라는 사람을 이루는 가장 깊은 뿌리였고 그것을 뽑아내려 했던 그날의 사건들은 제 마음을 깊게 핥혔죠. 하지만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신앙은 강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과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도요.
남편은 결국 제 편이 되어 주었고 시부모님도 더 이상 제 믿음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이해받은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더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으니까요. 누군가의 믿음을 바꾸려는 행동이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주 일요일 교회에 가고 제 믿음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 옆에는 남편이, 그리고 믿음을 존중해주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작은 평화가 저에게는 그 어떤 복보다 소중한 선물이니까요. 저도 시부모님 잘 모시며 현명하게 잘 살아가도록 노력해야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집안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